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워즈 특별편입니다. 오늘은 날것으로 보는 본방송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무슨 주제냐면 바로 이거예요. 저희가 본방송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짚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거를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세 분을 유튜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자,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방송 너무 딱딱했죠. 아니 고문님은 왜 여기 와서도 이렇게 얼어 계세요? 왜 여기 와서도? 네. 여기는 안 그러셔도 돼요.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 네. 그 커피숍에서 맨날 네, 방송 네. 끝나고 커피숍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아스코. 우리 그 국내 투자자분들이 차 대표님 관심 엄청 많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네네.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하고 백신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뛴 기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네. 10배, 20배씩 뛴 기업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좀 거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것들은 한물 갔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긴급했던 이슈인데 네. 지금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들어오고 있다. 아. 중요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 엔텍이라든지 네네. 모더나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파이자 백신인데 바이오 엔텍이 개발했잖아요. 네. 5대5로 그쵸, 그쵸. 쉐어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더나도 벤처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바백스도 벤처 기업이고 그러니까 78억 인구가 이렇게 벤처에 주목한다. 네. 그런데 그럼 남아있는 약은 뭘까? 이거 봤을 때 지금 항암제하고 뭐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항암제에 이제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게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코스닥에 IPO도 많이 하면서 돈이 네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그럼 결과물들이 나올 때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런 거죠. 본류는 원래 항암이었어. 본류는 항상 우리는 아파서 이렇게 그 암 치료하는 거 너무 두려우니까요. 본류는 원래 항암이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암은 내가 안 걸렸는데 코로나로 내가 좀 아프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백신에 관심이 갑자기 솟아올랐지만 다시 이제 본류, 암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암은 보면은 지금 보면은 5년 생존율이 지금 이제 네. 5년 암에 걸렸을 때 5년 생존율이 지금 43%까지 올라왔잖아요. 43% 올라왔는데 43% 하면서 지금 항암제들 매출액이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하면 한 150조 원이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요번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60조에서 90조 원 정도 사이 들어오는데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1등이 항암제였어요. 항암제 150조인데 예를 들면 단순하게 보면은 43%까지 끌어올리는데 150조는 약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인류라는 게 그러니까 생존하려고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57%만 더 올리면은 암에 걸려도 죽지 않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43%는 해결됐으니까 57%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임상이 진행되었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많이 열중하지 않느냐. 그렇지. 그런데 그 아스코라는 게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학회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정말 지금까지는 근데 또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렇게 좀 높지 않은 수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업들을 잘 고르면은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기존도 보시고 눌려 있었는데 네,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잘 고르면 크게 한번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는 이제 빅파마만 할 줄 알았는데 네네. 보니까 바이오엔텍도 그러니까. 그렇고 모더나도 네. 그렇고 벤처도 오. 하니까 네. 이제 그런 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되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인식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그래서 아스코의 진짜 근데 주변 분들도 많이 아스코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어떠세요? 실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뭘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러니까 아스코에 발표하는 뭐 기업들의 기전, 예. 원리. 예. 옛날에는 이제 주가에 대해서만 물어보셨는데 네네.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출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 이게 빅파마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1등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의 기전은 어느 정도냐, 효과는 어느 정도고 부작용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약이 그러니까 승인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펀더멘탈로 많이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고문이 이번에 아스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네. 녹화하는 날 기준이 6월 7일 오전 8시 23분인데 지금 8일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8일까지니까.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단 이번 아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주요 발표도 있지만 네. 이슈가 뭐냐라는 게 정말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슈로 보게 되면은 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 그 면역관문 억제제가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뭐 33조 원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약 55조 원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커갈 건데. 네. 이번에 이슈는 이제 두 가지. 면역관문 억제제 쓰는데 병용요법으로 새로운 면역관문 억제제를 병용 투여했더니 네. 이 암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생존 기간이 네. 단독 투여한 것보다 2배가 높아졌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네. 항암이 파괴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카티 세포 치료제인데 지금 이제 FDA에서 승인받은 약은 자가 카티라고 그래요. 이 자가 카티는 뭐냐면 환자한테서 이 혈액을 채취해서 다시 치료제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거거든요. 내 세포를. 그렇죠. 근데 그러려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맞아요.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이슈가 된 두 번째는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예요. 이 동종이라는 거는 그러면 환자가 아니라 다른 건강한 그 도너 기증자한테서 나온 거를 치료제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나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종 교배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는 종이 다른 거죠. 종이 그러니까 그 종이라는 게 인종 아니잖아요. 흑인, 백인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다른 동물과 인간을 하느냐. 그렇죠. 근데 이제 동종이라고는 다른 사람. 그냥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이 그 혈액에서 이제 뭐 채취를 해서 치료제로 만들어서 환자한테 넣어준다. 그러면 이제 이 동종 카티 그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러니까 왜 이제 이게 자가보다는 효능이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안전성이 다른 사람께 들어오니까 그쵸. 좀 안전성이 면역 반응 막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라는 게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한 거는 동종 카티 이 세포 치료제를 임상을 했더니 효능도 자가 카티랑 유사하고 부작용이 오히려 좀 더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놀랍죠? 근데 이게 이슈가 되는 부작용이 거예요. 적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좀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임상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지만 1차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게 나왔다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는 혹시 거예요. 이 기술 고문님한테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건지? 예, 그전에는 이제 이를테면 다른 사람 거를 나한테 넣어주면 면역학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차피 그러니까 도너 쪽에서 그러니까 주는 사람 쪽에 면역 세포를 끄집어내서 일정의 이제 에디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전학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들고 대신에 이제 암 세포는 공격하는 능력은 좀 더 키워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넣어줘도 문제가 없더라. 이게 이제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효과는 그대로 되고 문제도 없더라. 부작용은 오히려 좀 더 적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게 병용 요법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가 2배가 높아지더라. 이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가 동종 카티 세포가 효과는 괜찮은데 부작용은 자가 카티 세포 치료제랑 비교했을 때 효능 비슷하고 안전성에 대한 것도 좋게 데이터가 나왔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이거 그러면은 국내 기업이에요, 해외 기업이에요? 해외 기업입니다. 해외 기업이요. 아쉽다. 아쉽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동종 카티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제 발표가 이제 학회에서 학회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아스코도 있었지만 뭐 AACR도 있고 뭐 에스모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발표가 되면은 이게 이제 향후에 뭐 매출액이나 기업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학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정말 약으로 상용화됐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추산이 지금 이번 아스코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뭐 몇 개 예를 들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들은 지금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약이 나와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키트루다나 뭐 림파자, 그 머크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서 판매하는 이런 약들은 판매하면서 임상 3상을 아스코에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게 예를 들면 머크는 신장암 환자가 이제 수술 후에 이 보조요법으로 이 키트루다를 썼을 때 효능이 좋더라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머크는 그 림파자를 그 유방암 치료에 이제 썼더니 효능이 좋더라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있는데 이게 지금 4일에서 8일 사이잖아요. 내일까지 지금 계속 학회는 이어질 건데 벌써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매출액 추산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학회가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제품 같은 경우 빅파마는 이제 항암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출액이 추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학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얼마일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이 신장암의 그 수술 후에 보조법으로 썼을 때 약 2조 8천억이 더 애드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림파자 같은 경우도 약 1조 원 이 매출액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런 아스코 학회 지금 발표 중인데도 벌써 이 계산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업 이익률이라는 게 이들에겐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 그 개별 기업별로. 그럼 예를 들어 키트루다가 2조 8천억이 늘어난다. 거기에 마땅한 어떤 영업 이익률이 있을 거고. 그럼 그걸 더해서 밸류에이션을 곱하면 주가 상승률도 나오는 거네. 얼추 계산이 나오겠네요. 뭐 예를 들면 피크 타임 때 매출액이 얼마냐를 계산해보고 PSR로 한 8배 정도를 곱하시면 시가총액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1조다 그러면은 그냥 한 80조 정도의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표적암제 중에서 그걸 이제 둘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 라이센스 인을 할 거예요. 그럼 나눈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그 바이오엔텍의 경우는 5대5였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예를 들면 뭐 8대2라든지 이 정도로 나누면은 그걸 한 20% 들고 오면 우리 시가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액에다가 한 8배 이 정도 곱하시면 항암제의 성장 속도는 빠르니까 제일 빨라요, 약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추산치가 이미 나왔고 그거 지금 현재 매출에서 그 매출액 추산치 더한 다음에 어차피 플러스 알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이제 이번에 발표한 거니까 곱하기 8 정도 하면 내가 지금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가 나온다고 답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답을 드린 거냐 이거는. 뭐 기업이야 약 이름 치면 기업 이름은 바로 나오는 거고. 좋습니다. 좋아요. 국내는 어때요, 강국님? 국내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구두 발표를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이나 이제 포스터 이렇게 발표하는 기업도 있는데 약 한 11개 기업이 이번에 이제 참석한다라고 해서 이제 거론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연관이 있는 이제 2개 기업에 대해서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유한양액 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액 같은 경우는 레이저티닙이 2018년도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될 때 약 1조 4천억 원에 이제 기술 이전이 됐는데 이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는 그 비소세포 폐암, 폐암 중에서 그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약 한 85%를 차지하고요. 이쪽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백신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겼다. 그럼 내성은 더 이상 약이 좀 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성이 생긴 환자한테 투여를 했을 때 그 효능에 대한 발표를 이번에 아스코에서 한 겁니다. 유한양이 유한양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타그리소는 작년 매출액으로 보면 약 4조 5천억 정도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티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떻게 계산을? 간단한 산수로. 그러니까 일단은 타그리소에 예를 들면 내성이 생긴 환자한테 쓰는 거니까 아까 제가 그 타그리소는 계속 매출액은 증가할 겁니다. 작년에 약 4조 5천억이라면 내성이 생긴 환자한테 쓰니까 내성 발생 비율도 통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투자자분께서 직접 공부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거는 타그리소로 넘어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성 환자 그 이내에서 내성 생긴 환자한테 이 레이저티닙이 쓰일 테니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이제 좀 팁을 알려드리는. 그러니까 요거까지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그러니까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4조 5천억의 매출이었었는데 작년에 물론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성 환자 비율이 한 30%는 내성이 발생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1조 5천억이 되는 거고, 앞서 그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매출 플러스 1조 5천억을 더해서 곱하기 8 정도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유한양액이 좀 얘기는 달라지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유한양이 예를 들면 유한양액 같은 경우는 그 기술을 또 사가지고 왔잖아요. 또 그쵸.
거론을 해도 되니까.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또 그 기업하고 쉐어하는 게 네네.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도 좀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미약품인데 네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한미약품도 이제 비소세포폐암이랑 그리고 그 흑색종 피부암입니다. 이 피부암에 대한 효능을 이번에 아스코에서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은 글로벌 이제 그 제약사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예, 조금 말씀드립니다. 와, 혹시 기술 고문님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이제 아스코의 어떤 기술들 가운데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싶으신 거 있으세요? 우선 좀 그 글로벌한 측면하고 네. 국내 측면을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말씀드릴까요? 글로벌 아니요, 국내 먼저 가시죠. 국내 먼저 국내 먼저 가시죠.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네. 우리 국내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을 좀 쫓아가는 입장이죠.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글로벌리 간단하게만 줄이면 주로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면역항암제가 제일 선두로 가고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표적항암제들이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는 지금 대부분이 표적항암제에 집중을 하고 네네.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유한양행에서 나왔던 그것도 이제 레이저 티닙도 결국은 표적항암제입니다. 네네. 표적항암제를 간단하게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세포가 빨리빨리 생장하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이 암세포가 빨리빨리 증식하는데 필요한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겠죠. 네. 그것을 콕 집어서 저해, 이니비션 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이제 표적항암제인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암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증식을 하려면 어떤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고 네. 또 세포 안에 이렇게 신호가 또 계속 이어가야 전달되겠죠. 되겠죠. 네. 릴레이처럼 이어갑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라스라든지 라프라든지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선진국들이 이미 먼저 치고 나갔는데 네. 그 유전자 때문에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서 변이가 되면 증식을 빨리 더 촉진시킨다. 네네. 그러면 변이는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먼저 치고 나간 사람들은 만약에 1번 변이를 잡고 나갔다면 네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서는 2번, 3번 변이를 같이 보면서 좀 더 보완해 가면서 그 표적 그 저해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가 네네. 그런 겁니다. 이제 EGFR이라고 해서 네. 폐암 세포가 가지고 있는 상피 세포 성장 인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체. 네네. 여기에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난 변이가 일어난 거를 타그리소가 이제 먼저 잡아갔죠. 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변이가 일어난 것을 레이저 티닙이 또 잡아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타그리소에서 내성이 생겼다는 것은 EGFR 쪽에 뮤테이션이 그쵸. 또 다른 게 생겼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그러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듣는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이제 레이저 티닙이 잡아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확률을 뭐 계산하면 네네. 생물학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 내지 한 30%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상에서는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네. 지금 거의 임상 이상에서 뭐 ORR이 몇 %다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상당히 이제 좀 신뢰도가 좀 높이 따라가고. ORR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반응 잘하는 예, 얼마나 진짜로. 반응을 잘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네. 한 30% 40%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수용체를 네네. 저해하는 것도 이미 국내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라스라든지 라프에 대한 것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어지간히 왔다고 보고 다만 이제 임상 2상 정도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향후에 이제 2상의 결과도 좀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고 네네. 3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맡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같이 따라가주면 상당히 판단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번 아스코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무슨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러면 딱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혹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크게 뛰어오르고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번 아스코를 관통하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2014년에 보면은 키트루다, 그러니까 네네. MSD의 키트루다가 나왔잖아요. 네네. 머크의 키트루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BMS의 옵티버가 먼저 나왔죠. 면역암제. 그 T세포에 있는 PD-1, 그 다음에 암세포에 있는 PD-L1을 저해하는 그런 좀 면역암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표적암제 나왔고, 그 전에는 이제 표적암제 리툭산이라든지 아바스틴 같은 그런 표적암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올라온 게 이제 43%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기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T세포에 PD-1 기전 말고 다른 기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전들을 이제 쭉쭉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맺고 가는 추세 경우에는 그런 또 다른 또 표적암제, 예를 들어 무한 성장인 이런 신호 쪽에서 저해하는 기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역암제, 표적암제가 조금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57%를 더 올려야 되겠다. 그게 지금의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전에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이상 결과 같은 것들도 이런 컨퍼런스에서 발표해요? 이상 결과? 하죠. 이번에도 이번에도 일상 이상 발표를 한 거죠. 일상 이상만으로도 그 결과 발표만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떠오르는 기억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이번 아스코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으세요, 차용수 대표님?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은 머크라든지 BMS가 움직였던 게 2014년에 움직인 게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한 50% 정도 그 시가총액 250조짜리가 그 전에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2상, 3상을 저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허가까지 갈 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환자 수가 처방을 받을 거다. 매출액이 어느 정도다. 시장 규모가 얼마니까. 시가총액이 얼마 될 거라는 게 이제 계산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에 그 관련된 논문으로 갑니다. 논문의 그 정확도, 그 예측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삼상 허가받았다고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데, 옛날에 셀진의 사례도 보면은 셀진이 많이 움직였어요. 셀진이 혈액암 쪽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뭐 한 1100배까지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까지 한 50배가 움직일 거예요. 허가받고 나서 22배가 오물린, 그러니까 매출액 11조가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50배, 22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허가받고 나서 오히려 더 적게 움직이고 허가 전에 50배나 움직이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에 따라서 주가는 연동됩니다. 혹시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왠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나는 허가 받기 전에 미리 잘 골라놨다가 아까 몇 배였었죠? 20배, 50배? 50배, 22배. 50배, 22배. 그거 두 개 곱하면 얼마죠? 1100배. 1100배. 난 1100배 벌 거야. 근데 이런 숫자는 굉장히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숫자고, 그렇죠. 최고의 탑한 숫자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셀지는 정말 실제 사례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BMS 합병이 됐기 때문에 제가 사례적으로 설명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례니까 허가받기 전에 50배, 허가받고 나서 22배가 움직였구나. 허가받고 나서 해도, 그러니까 다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해도 늦지 않다는. 좋은 포인트세요. 그래서 미국 FDA 허가받고 나서도 논문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가가 쫙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천천히 궤적을 가지면서 쭉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1상에도 기회가 있고 2상에도 있고 3상에도 있고 허가받고 나서도 기회가 있어요. 제가 달리고 있을 때도 기회가 있어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항상 좀 마음이 약간 다급할 때, 이거 내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내가 고점 잡을 것 같을 때 투자하면 항상 망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어서 늦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돼요. 셀진의 사례처럼 뭐 저점에서 고점까지 1100배가 온 사례도 있지만은 아예 기업이 자체가 완전히 10분의 10분의 토막 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다가 궤적 자체가 만약에 이게 흔히들 임상이 실패했다 그랬을 때는 완전히 10분의 1 토막 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1100배 되는 사례도 있지만 10분의 1 토막 나는 사례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임상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대신 보아주실 거죠?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 기술을 보실 때 이게 이제 어떤 기존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혁신적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예컨대 과거 사례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면역항암제가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그게 정말 임상까지 다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인가, 이걸 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기술들이 있는데 그 틈새, 네. 아직 좀 모자랐던 그 틈새를 메꿔주는 기술인가 그런 것들을 일단 크게 보고요. 병용요법. 그렇죠. 그 이제 병용요법이라든지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인가. 그 다음에 그 시장이 얼마나 큰가. 결국은 네. 환자 수가 얼마고 지금 현재의 그 임상 치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유효성이 얼마나 나오는가, 치료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얘기가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강 고문님, 네. 혹시 뭐 국내 관련된 기업으로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네. 국내 기업과 아스코와 연관된 어떤 못하신 얘기가 있으시면 예, 뭐. 이렇게 거론 안 됐던 얘기 중에 네네.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이번에 국내 기업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키투르다하고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키투르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항암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약 14조 원을 팔았고 올해 약 한 16조 원 이상을 팔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병용하는 임상인데 그럼 키투르다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임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했을 때 약 1,300개가 이 키투르다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임상의 개수가 1,300개라고. 네, 전 세계적으로 1,300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으로 키투르다를 이제 보는 거는 네. 사실 그 머크 회사에서도 거의 단독으로 쓰이는 이 키투르다 효능 임상은 거의 다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0개 암종에 대해서 키투르다는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시판 허가를 받은 거는 18개 암종에 대해서 시판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병용 투여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병용하는 요법은 지금 임상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900개가 임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키투르다하고 병용하는. 예. 그러면 이 900개는 다시 이제 화학 그 요법으로 쓰는 화학항암제, 네.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그리고 면역항암제하고 이렇게 병용요법, 키투르다하고 같이 병용요법에 대한 게 전 세계적으로 약 900개가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차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면역항암제를 지금 2014년 이후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네네. 나와서 이게 이제 획기적인 이 항암제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막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틈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찾고 있는 거고요. 국내 기업들은 여기 이제 병용 임상을 이제 주로 가는데 이건 키투르다가 이제 단독요법은 다 이미 거의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병용에 대한 게 지금 임상이 진행되는 거고요. 만약에 국내 기업이 이렇게 병용요법에서 다 이제 임상 3상까지 해가지고 다 증명을 했다. 네네. 그럼 이제 허가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키투르다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병용해야 되니까. 병용해야 되니까. 네. 큰 흐름은 어지간히 잡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어떤 암에 더 효과가 좋으냐, 어떻게 좀 다른 거하고 병용하는 게 더 좋으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큰 줄기로 보면은 PD-1이나 PD-L1에 대한 면역항암제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축을 이룰 것 같고요. 그 사이사이를 같이 병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면역항암제, 렉스리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화학항암제를 병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표적항암제를 또 병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국내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제 면역항암제는 하는 기업이 아직은 없는데 주로 이제 표적항암제라든지 뭐 사이사이로 메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항암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어떤 주류를 타고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리고 강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아스코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죠. 병용요법. 을 누가 하고 있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병용요법을 누가 가장 성과를 잘 내고 있느냐를 찾으면 우리 투자의 답이 나올게 될 것 같고 동종 카티 세포, 동종 카티 세포를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고서는 기업을 좀 골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이번 아스코는 좀 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본 방송에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뭐 물리적인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저희가 특별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월가워즈 특별판 오늘 날 것으로 보는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